예, 제가 문학을 하게 된 건 언어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. 언어가 작가에게 생명체라는 것, 그 생명체를 통해서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매우 놀라웠습니다. 그 경이로움이 저를 소설가로 이끈 가장 큰 에너지였습니다. 처음에는 시를 썼죠. 그러다가 소설로 장르를 바꿨는데요. 그것은 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.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은 등장인물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언어가 그리는 운명의 형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인간의 운명과 역사와의 관계였습니다. 개인에게 역사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한 형태이죠. 개인의 실존 속으로 파고드는 역사의 그 형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겠죠. 한반도 역사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 파고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. 그러한 역사의 파고가 개인의 운명을 어떤 형태로 변화시켰는지 관심을 갖고 제 소설을 읽으시면 아마 보다 풍요로운 독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인간의 욕망 가운데 권력만큼 깊고 뜨거운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성의 욕망과 식의 욕망은 그 육체가 늘음과 함께 시들죠. 근태 속으로 자주 빠져들고요. 하지만 권력은 전혀 다릅니다. 육체가 늘른다고 해서 권력의 욕망이 시들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정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권력의 내장은 언제나 허기져 있기 때문입니다. 그 허기진 내장은 근태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. 근태는 권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. 저는 역사를 권력이라는 이 기이하고 뜨거운 혹은 놀라운 그 생명체가 이끄는 수레로 보고 있습니다.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소설가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권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설을 써왔습니다. 장인하는 그 인쇄소 식자공이었습니다. 역사에 관심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. 그러던 어느 날,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이었습니다. 광주시 눈문동 골목에서 우연히 그 청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계엄군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말리려고 다가갔다가 계엄군이 휘두르는 개무리판에 머리에 충격을 받아 청력을 상실합니다.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장인하가 우연히 광주항쟁이라는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. 청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부터의 추방을 뜻합니다. 말이 단절된 세계, 집단에서 소외된 세계는 끔찍한 형벌이죠. 하지만 장인하의 이 식물적 영혼은 그 형벌을 받아들입니다.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속에 존재의 뿌리를 내립니다. 장인하가 오스트라코드럼이라는 원시 오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원시 오류가 육지로 올라와 사람의 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이 기호의 기온이 원시 오류의 평행기간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. 이 사실을 장인하의 영혼은 동화적 공간으로 변형을 시킵니다. 그래서 장인하는 세상의 소리는 못 듣지만
따뜻한 바다 속을 유영하는 오스트라코드르미아는 원시오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무한 영혼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을 리가 없겠죠.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 고통을 오히려 자신의 생명력으로 변형을 시킴으로써 역사가 만든 운명의 고통을 초월합니다. 장인어른의 진정한 힘은 이 초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장인어른은 순결의 힘으로 역사와 맞서면서 역사의 고통을 초월하는 문제적 인물로 저는 그리고 싶었습니다.